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달 정리하는 종리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갖고 와봤고요. 앞으로 3월달에도 거의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아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백신 보급 확대와 경기 부양책 시행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됐지만 연준과 ECB는 이번에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을 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금리를 올릴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줌으로써 다시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식의 자산 가격 버블과 중국 긴축 우려로 하락을 했지만 어느 정도 다시 경기 부양책으로 반등을 해 주었다라는 점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도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해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번 질병이 인류에서 한번 극복을 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일정 상승을 보여주었던 측면이 좀 강했고요. 그리고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또 장기물 금리가 상승을 했고 한국 채권에 대한 외국인 순투자가 확대가 되었으며 하이yield 채권에 대한 투자는 3개월 연속 약화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통화적 추이를 보게 되면 이게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달러 대비 여타 국가 통화는 평가 절상을 견인을 했으며 미국은 경기 부양책 추진으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위험자산 선호가 부각이 되면서 약세 재료로도 보이기도 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원자적 추이는 일시적인 강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당연히 약간의 약세로 인해서 원자재가 약간 반등 또는 장기 상승 부분도 있었고, 최근에 다른 국가들에 대한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서 또 선방했던 유가도 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산별 동향을 보게 되면은 원자재 추이에 대한 등락폭이 가장 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대목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별 매크로 모멘텀을 보게 돼도 다 대부분 V자를 찍고 최악은 넘어갔다라는 측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비도 어느 정도 회복을 보여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시점은 어느 정도 최악은 넘어갔고 이제는 서서히 좋아지기만 남는 시점이다. 그래서 2021년도 때는 이 좋아진 힘을 바로 죽이지는 않고 계속 살려서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게 모든 세계 정부에 대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추이도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런 유동성과 또 가까운 CBDC가 조만간에 보여주려고 하죠. 그래서 CBDC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CBDC에 대한 금융정보와 관련된 문제점을 또 보시게 되면 금융실명법상 CBDC를 발행하고 이전 거래하는 등 금융자산의 매매 발행을 해당하므로 각종 의무가 적용이 된다. 직접형 경우 한국은행이 이러한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측면에서 다소 바람직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혼합형인 경우 중개기관이 이를 시행해야 하는데 한국은행에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것은 볼 것은 아니고 중개기관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 거래정보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해당하나 한국은행은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에 해당한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용정보법을 적용하지 받지 않는다. 보유자나 결제 정보와 같은 정보는 정보에 해당이 되고 한국은행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금융포옹 같은 경우에도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에게도 관련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이나 어떻게 보면은 취약 이용자, 한마디로 디지털 환경의 취약자, 그러니까 노인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거를 보았을 때는 약간 신중성과 그것에 따른 준비도 갖춰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친숙하지 않았던 이용자들이 소매점이나
필품에 구매를 했었을 때도 접근성이 좋게끔 그리고 활용하기 좋게끔 만큼 쉽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점과 그리고 현금의 사용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또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법적인 이슈가 또 추가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자, CBDC를 만약에 도입을 했다라고 하고 한번 한국은행에서 나왔던 보고서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헌법상 기본권 침해, 즉 개인정보를 날로 먹겠다, 공짜로 먹겠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CBDC를 쓰면 국가가 이 친구가 어디에서 묵었고 어디에서 무얼 먹었고 어디까지 이동을 했는지 다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국가들은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는 적절한 투명성을 가져가면서 세금에 대한 충당금 추이를 질병으로 커졌던 그 부채를 어느 정도 검은 돈을 세탁을 할 수가 있으니 투명하게 만들면 그거를 자연적으로 내가 지상으로 끄집어낸 뒤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정 지분권은 내가 끄집어내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국가적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개인정보 부분에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침해가 되겠지만 국가적 입장으로 질병을 또 보게 되면 이게 어디에서 첫 발원지가 어느 시점이고 어느 시간대에 무엇을 했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대략적이라도 되게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대비보다는 더욱더 효과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치료나 원인 제공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논란거리와 어디에서에 대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측면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국가와 국가 간에 대한 그런 싸움 같은 부분도 일정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으로 엮어서 이 국가를 되게 어떻게 보면은 죽이기 형태로도 갈 수 없는 부분도 좀 작용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CBDC가 약도 있지만 독도 있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접 운영을 했었을 때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을 했었을 때예요. 민간 간 거래에 제한하는 한국은행법 제79조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간접 운영 시에는 CBDC가 관련 대고객의 업무를 제3자에 위임하고 CBDC 발행액만큼 CBDC 중미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신 시중은행 부분은 의미가 없죠. 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보면 누가 한다? 한국은행이 대신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중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에 따른 거래소가 갖고 있는 그 자금을 은행에다가 예치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 놨던 경우도 먹거리를 제공을 해준 겁니다. 너희들 이 정도는 최소한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먹거리는 내가 만들어 줄게. 생태계는 유지해 줄 수 있게끔만 해줄게.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금융 관련 법규를 보게 되면 단일 원장 간접 운영 방식의 구축 운영할 경우 CBDC를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거래법 등 CBDC 한국은행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자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언급과 은행 업무 및 건전성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은행법에 대한 감독 법규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밖의 법규라고 해서 권한 남용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한국은행법에 관련 법률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으며 특히 분산원전 방식으로 CBDC를 도입할 경우 전자지갑, 거래 검증 기관 등의 특별한 제도적 장치 도입과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주요 사항을 법률 등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으며 시사점에서도 여기서 제일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중앙은행으로부터 정보 집중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및 마이너스 금리 부과 시 재산권 침해 문제 등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도 있다. 제도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점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국가적 입장으로 보면 이거 땡큐죠. 국민적 입장이 아니고, 네, 항상 국가는 국민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이때까지 전 세계 국가에서 국민을 위한 적은 거의 본 적이 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 우리가 이걸 통과시키지 않게끔 좀 유심하게 관찰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를 한다라는 게 일반 시중금리 부분과 그런 측면이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지갑에다가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겠다라는 모델링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재산권 침해라고 해놨겠습니까? 이게 페이지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여기 잠깐 당겨서 보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이 조그마한 거. 근데 굳이 함축적으로 언급을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때릴 수 있는데 지금의 마이너스 금리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재산권 침해라고 요렇게 해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너의 개인 계좌에다가 마이너스 금리를 때려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금융적 지식이나 어떻게 보면 금융적 지식의 취약계층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때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번에도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CBDC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이건 한국은행에서 직접 발간된 보고서 기반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디에서 뭐 찌라시가 돌거나 이런 게 아니고 연구했던 보고서 기반이니까 충분히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발행 시 신용 리스크가 감축되고 현금에 비례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며, 그리고 통화 정책의 여력이 확충되는 등 장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약화되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BIS 비율을 누가 가져간다? 한국은행이 대신한다. 그럼 시중은행이 할 게 없으니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리고 신용 배분의 기능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시중은행이 갖고 있을 수 있는 BIS 비율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금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 놀이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영위를 했는데,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여러분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시점에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굳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최근에 있는 소식입니다. 저출산 쇼크 서울대 고대 성대도 교직과정 30%로 감축시켰다. 4년대 중 고교 교직과정 중 총 정원 12%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해서 인원이 계속 줄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감축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 중에 하나는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TVN에서 나왔던 미래 수업이라는 부분에 인구에 대한 방송 자료였는데요. 이걸 왜 갖고 왔냐? 앞으로 자산, 즉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코인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코인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이제 지켜야 하는 부분도 이제 머지않았다. 조만간에 곧 다 뺏길 수도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2025년도 때가 되면 퀀텀으로 점프가 됩니다. 노인 부양 비율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2050년도가 되면 여기서 한 번 더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 세계에서도 세금에 대한 비율도 커지겠다라는 것이죠. 모든 건 어떻게 된다? 당연히 모든 세금은 N빵이 된다. 즉 국가별의 노인 부양 비율, 즉 젊은 층이 어떻게 보면 세금에 대한 짐이 커지고 노인 부양 비율, 노인은 어떻게 되죠? 국가가 지정한 실업 기준이 있죠. 실업자가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65세 기준인데 65세에서 더 이상 증가가 안 되면 여기서 강제적 실업자가 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업 이후부터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거니와 구한다라고 해도 내 몸값이 거의 반에 반토막 나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국가가 그렇게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N빵의 비중이 당연히 커지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쪽에 있는 이 파이가 아예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앞으로 이제 이 자라나는 근로자 수가 없어지니까 실제로 갖고 있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특히 노인층한테도 같이 N빵이 들어간다. 원래 이쪽에 N빵을 때리려고 생각은 없었는데 이쪽에 이제 때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젊었을 때 포기를 했다라는 점을 보게 되면 좀 안타깝고 이해가 되지만 이게 포기가 하면 나중에 노인이 됐었을 때는 내가 포기한 것보다 곱절로 더 힘들어진다라는 점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늙어도 세금에 있는 비중이 여기 때에 있는 가중치보다 더 배수로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2025년도 때부터 공시지가가 높아지면서 보유세가 평균 서울권 기준으로 해서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 때가 되면 평균적으로 1,000만 원대가 거의 될 거예요. 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이 서울경제에서 내놨던 자료 기반이 언제냐면 이 기사가 나왔던 게 2020년 11월 26일자에 대한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나왔던 거고요. 이제 공시지가 90%가 되고 그때 가격 시세가 더 올랐으면 거의 더 올라가겠죠. 지금 분위기로 보면. 그러면 거의 1,000만 원대에 육박할 것이다. 그래서 서울권은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내가 일반 직장인이라고 하면 평균 3,000만 원을 받고 있는 직장이면 세금으로만 1,000만 원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인구가 줄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되게 재밌죠. 왜냐? 이 부분을 견뎌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고 한다고 해도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비싸니까 외곽으로 너무 가니 그런 측면도 있었고 노인이신 분들이 나중에 세금을 계산을 해봤을 때 건보료나 이런 기타 60여 가지의 영향을 끼치는 직간접에 대한 복지 부분에 대한 영향성으로 인해서 이게 세금이 또 여기에 또 연결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을 다 고려를 해서 이 주택에 대한 매도를 하고 또 어느 정도 그 근처 경기권이나 이런 쪽으로도 합의를 이제 가족들끼리 합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또 이사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보유세 비중은 보아도 저는 되게 무섭고 강남이 제일 비싼데 거의 4천만 원 돈이면 어떻게 보면 거의 중견이나 대기업에 준한 만큼인데 과연 될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코인에 부자가 되셨던 분들은 뭐 최소 못해도 5억 원이나 10억 원 이상 버셨던 분들은 이제는 부동산 대비보다는 부동산은 가져가긴 가져가지만 그냥 거주하는 목적으로 가져가시고 나머지 쪽에 대한 금융투자 쪽으로 돌리는 게 더 세금에 대한 유지비를 고려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하고요. 그 다음으로 앨런 머스크 스페이스X SN56 랩터 엔진에 도지 이미지를 추가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핀테크에 따른 측면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고
앨런 머스크가 투자하고 있는 핀테크 회사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글 파이낸스 공식 웹페이지에 암호화폐 섹션이 추가가 됐다라는 점과 그리고 비탈리 부타린이 가스 수수료 정상화로 인해서 EIP 3298을 제안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머니그램이 리플과 파트너십 재개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창업자가 OK 체인 등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거래소가 어떻게 보면 디파이를 키워주니까 와이파이도 마찬가지로 내가 도와준 만큼 같이 또 아웃풋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의 네이멍구 자치구가 채굴 프로젝트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에너지 소모 때문에 규제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골자는 이번에 시진핑 주석에서 어떻게 보면 신년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친환경이 우세이다. 그리고 우리 환경 규제에 앞장서자.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 내부에서 나오는 채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은 규제에 있어서 좀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거의 그 전에 2018년도 때부터 거의 채굴 업체들은 다 외곽으로 다 빼놨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1월달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해시레이트가 거의 변동성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다라고 해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2018년도, 2021년도 나만 이렇게 보이냐라고 해가지고 닉네임 30EP9님께서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보게 되면 왜 시점을 언제 이분이 바라보는 관점이 이때입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때이지 않겠냐? 라는 측면인 건데요. 면밀히 보면은 이때보다는 이때가 더 가깝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매도세에 대한 거래량 추이는 나왔지만 시황으로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아직 ETF에 대한 언급이 아직 안 끝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기관들에 대해서 이번에 저점으로 들어왔던 자금이 평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직은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짧게 이야기하면 뭐 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요 정도 때나 아니면 그 전조 때가 좀 더 강하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과 만약에 이 시점하고 동일하다고 하면은 이때부터 매도 부분이 워낙 짙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니와 그리고 현 시점에서 옛날에도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3월달 추이에서 거의 이번 3월달은 별로 재미없는 장이기 때문에 적절히 우리가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가져가고 4월, 5월 달에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아무튼 이 생각의 차이로 3월 달에 털고 그만하는 전략도 바람직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모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번 계기에 완벽하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신 분들은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를 하시면서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턴과 리스크는 강력한 리턴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강력한 리스크도 감안하시면서 투자를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서기가 코린이들을 위해서 알려주는 꿀팁이라고 해서 보게 되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확실한 근본 코인 하나를 선점을 해라. 시총이 높고 수량이 늘려도 가치 있는 코인.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강하고 팬덤이 있고 여기에서 소스에 대한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보았을 때 요런 건 좀 괜찮겠다. 대표적으로 뭐 에이다가 요새 좀 어떻게 보면 자기 이름을 많이 널리 퍼지고 있죠. 왜냐? 가격이 그걸 증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드의 일부분 펌핑이 크게 올 코인을 좀 타라. 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초공격적으로 오래 한다라고 했죠. 따라 하시지는 마시고 저는 제 돈이 시드가 크니까 제 돈은 제가 관리한다라고 해서 저는 이번에 초공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승부를 던지는 거고요. 그래서 일정 수익을 내긴 했지만 더 많이 내기 위해서 저는 이 전략을 계속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에 말한 것처럼 펌핑이 크게 온 코인을 항상 본인의 생각하기에 고점일 때 팔고 이래서 말한 것처럼 근본 코인의 수량을 늘려라. 이것도 뭐 저번 시간에 다 설명드렸죠.
적절한 조정이 커질 것 같으면 비트나 이더를 타고, 그때도 이더가 좀 등락폭이 커질 것 같으면 차라리 비트만 탔다가 어느 정도 비트가 다시 한번 횡보와 약세가 끝나는 시점에 올라갈 때쯤에 그때 알트를 타도 늦지 않는다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무조건 손실 나는 악습관을 보게 되면 뇌동매매, 차트상 엄청 오른 코인인데 막 올라타는 부분, 그러니까 추가적인 재료 없고 여기에서도 수급도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고래급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지도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그만큼에 대한 개수 줄이기가 프로젝트가 아직도 남아 있는지도 좀 보고, 그런 걸 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해외 시세랑 비교도 하지 않고 올라갔다랑 프리미엄 차이를 좀 보라는 것이고, 그런 측면을 좀 주의 있게 보면 이번에도 잘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알트장은 이제 시작이야 라고 해서 S2F 모델을 전반적으로 흐름에 비해 비트가 너무 급격하게 올랐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델이 100% 맞는 것은 아닌데, 그에 비해 알트를 이제 꿈틀거린다라고 볼 수는 있지 않겠냐. 흐름차 알트는 이제 시작이라고 나는 생각이 든다. 비트 오르는 거 보면 비트의 슈퍼 사이클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즉 지금의 이분의 주장대로 본다고 하면 비트만 해먹고 떨구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이 BTC 마켓이 아직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어요. 물론 업비트 기준으로 보면 안 되겠지만 거래량이 해외 거래소 대비보다 좀 많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이 마켓도 이 마켓과 추정해 가지고 가지만, 사토시 차트에 있는 이 마켓 자체가 약간 괴리 폭이 크다 보니까 먹을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위칭으로 넘어가는 물량들이 요새 좀 많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끝물까지 헤쳐먹으려고 하면 지금에 있는 도미너스를 알트의 적절 배분만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끝내겠죠. 네, 그게 그래야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BTS도 먹고 RTS도 먹는 투트랙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이 BTC 마켓이 다 안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저의 주장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측면은 저는 좀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네미 심볼 런칭을 위해 마케팅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보게 되면은 국제 트레이닝 토너먼트에서 인플루언서 파트너십 헤드쿼터는 으로 예정이 되어져 있으며, 그리고 2월 25일 시점으로 개시되고 있는 국제 트레이닝 토너먼트와 파트너십 일부를 맺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바이낸스, 후오비, OK, 빗썸이라고 하는 대형 거래소에 실시되는 트레이드 대회에 심볼이 출시되고 개최가 될 것이니 기대를 해봐라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이늠 2100조 부양책 통과를 촉구해라, 상원 빨리 움직여라 라고 해서 하원은 벌써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은 앞으로도 3월달에 잠깐 쉬어간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고, 라이트코인의 떡상 호재 정리를 보면 민불 윈불 소식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에이다의 벨벳 포크에 대한 논의 중이 좀 눈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3월 첫째 주 암호화폐 소식도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오의 테스트넷이 있고요. 네. 테스트넷이 있고 1분기 중에 나온다라는 소식, 그리고 이미 에이다 부분에 있어서 메인넷 적용 시점이 3월 2일 새벽 시점이라서 이미 지나갔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제로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힘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카바 하드 프로토콜 3월 5일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있다고 합니다. 옵저버가 3월 7일 토큰 언락이 있고요. 그리고 빗썸 투자주의 조정으로 대시나 PBS, Z캐시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8일부터 3월 12일까지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아발란체가 3월 9일 토큰 언락이 있고요. 그리고 FTX IEO가 3월 11일 있고, 네미 3월 12일 심볼 에어드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웨이브 1, 2, 3, 1, 2, 3 해가지고 요거 정지해 놓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인슈타인이 3월 14일 생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라이트코인이 민물, 윈불, 테스트넷이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스페라엑스가 3월 17일 두 번째 에어드랍 스냅샷이 예정이 되어져 있으며 마운트콕스 보상 투표 일정이 3월 24일자에 있고요. 크립토닷컴이 3월 25일자에 메인넷이 있고 아이오타가 3월 중에 메인넷이 있으며 그리고 FET가 또 3월 중에 메인넷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4월 14일 베를리 하드포크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그 정도까지 일단 준비를 해놨고요. 오늘 내용은 너무 길어서 좀 지루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돈을 있는 자도 있을 거고 돈을 번 자도 있겠지만 코인에 투자하는 소식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에 대한 자산적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서 앞부분에 그런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그 부분을 조금 더 각자 공부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상이 편리하게 바뀔수록 우리한테도 안 좋은 측면은 있더라라는 점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